and the final talk of the day. The talk is to be given by Professor Dong-Hyun Ho of Kyunghee University. He's a historian of modern Korea, and he is also the director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here at Kyunghee University. The title of his talk is The Korean Response to the Western Civilization, the Past and the Present. Professor Hull is delivering his presentation in Korean. Those of you whose mother tongue is not Korean, is advised to refer to the screen and the handout. 제게 주어졌던 주제가 굉장히 넓은 시기니까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서양 문명에 대해서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 발표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아서 사실은 제 능력 범위를 넘어서지만 한번 큰 시각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그 서양 문명을 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산업혁명하고 인권선언 둘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개를 한국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부분들, 먼저 근데 한국이 서양이 이 산업혁명과 인권을 갖다가 확립한 다음에 가장 먼저 동양으로 진출해 온 곳은 영국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18세기에 산업혁명 이후 19세기에 드디어 영국이 동양으로 진출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그 타깃이 됐던 데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1839년에 42년 사이에 중국과 영국 두 나라의 무역관이 서로 달랐어요. 중국은 모든 세계의 이민족에 대해서 천자가 일시동인의 정신으로 베푸는 은전이라고 생각을 했고, 영국은 모든 자유국가가 가진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개가 부딪힌 것이 아편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아편전쟁에서 중화제국으로 자처하던 중국이 청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문명관이 드디어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데, 중국은 이 아편전쟁에서의 패배를 우연한 패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병가지 상사로 여겼기 때문에 어떠한 반성도 없었습니다. 단지 영국이 하도 조공 바칠 수 있는 곳을 늘려달라는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경조약 이런 걸 맺어가지고 5개 항구를 더 개방했지만 조공 바칠 수 있는 장소를 더 늘려준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서양에 대해서 배우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2차 아편전쟁 때 이제 영불연합군 20만이 북경을 이제 점령을 하고 자금성이 불타오르면서 드디어 중국이 반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양모운동, 중체서용을 바탕으로 해서 서양의 기술, 무기를 배우는, 그렇지만 아직 콘퓨시아니즘의 가치를 갖다가 폐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양모운동이 시작됐지만 사실 중국인들이 그때 중국은 땅이 넓고 인재가 많기 때문에 중국 어딘가에는 서양과 같은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양에게서 무언가를 배워야 된다, 유학생을 파견한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1860년 이후에서도 10년이 더 지나서 1870년대에 가서 처음으로 어린 유학생들을 서양에 보냅니다. 그래서 1872년인가 15살 이하의 유미유동이라고 부르는 어린이들을 갖다가 선발해가지고 미국에 보냅니다. 근데 이들은 일요일마다 감독자가 불러가지고 옹종제가 만든 성유광인가 하여튼 유교의 독트린을 갖다가 계속 암송시켰고요. 그러다 1881년에 돌연 다 소환해 버립니다. 그리고 1889년서부터 96년
89년부터 96년 사이에는 한 명도 해외 유학생을 파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81년에 이미 동양 문명의 동양 3국의 서양 문명 수용에서 승패는 갈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80년대 초에 일본은 1000여 명의 유학생들이 나가 있었고, 아까 첫 번째 발표에서 이와쿠라 미션이 1872년에 떠났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남경 조약을 맺었는데요. 1840 아편 전쟁의 결과 중국은 EEJ라는 그 외교 정책으로 영국을 갖다 상대할 수 없으니까 영국이 유럽에서 제일 버거워하는 프랑스어고, 그리고 영국을 꺾고 독립을 했던 미국에게 남경 조약에서 그 양보했던 5개 무역항을 갖다가 그대로 줘버리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 결과 미국이 중국으로 무역을 하러 오게 됩니다. 그때 중국 무역을 하려면 가장 필요했던 게 일본이고요. 일본을 페리 제독이 1853년에 개항을 시킵니다. 그 결과 그 이후에 존항양이 운동이 일어나고 그때 그 메이지 레스토레이션, 그러니까 왕정 복고가 단행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다 일본 전통 파복을 입고 있습니다. 즉 고대 천황 자료의 복구 플러스 서양 근대가 착종되는 게 이 왕정 복고 1868년입니다. 지금 이게 그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사스마 번의 무사들의 모습입니다. 머리에 다 상투를 틀었고요. 반만 서양 미국 기병대 옷들을 입고 있고 허리춤에는 칼 2개, 사무라이 칼을 그대로 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 일본인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돈 10,000원짜리에 나오는 만엔짜리는 후쿠자 유키치가 일찍이 그 네덜란드 앞에 그 데지마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길 통해서 들어온 난학, 그러니까 네덜란드로부터 자연과학을 수용했었는데요. 난학자였는데 영국을 가봤습니다. 영국에 갔더니 그 양당 정치하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적이라면 서로 죽여야 되는 건데 둘이 왜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요. 자유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구 근대는 아까 산업화에 그러니까 굴뚝하고, 그리고 인권, 인디비듀얼 라이트라고 그랬는데 후쿠자 유키치는 그걸 피플스 라이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일군의 사무라이들이 국권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대항하는 밀려난 제야 인사들이 갖고 있던 권리를 민권으로 푼 거죠. 그래서 자유민권 운동이 그때 일어나고요. 여기 당시 내걸렸던 깃발이 일본 한 박물관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근대는 산업화 플러스 인권이면 일본의 근대는 산업화 플러스 민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때 당시 서구를 배울 수 있는 모델은 중국식 중체서용, 아니면 일본식 그 자유민권 플러스 산업화, 이 2개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 새 눈으로 한국의 그 서구 문물 수용사를 크게 보면은요, 첫 번째 봉우리로 보이는 게 그 새 눈으로 보면 봉우리 2개가 보는데요. 하나가 갑오경장입니다. 이 갑오경장은 한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 봉기가 이제 터지는데요. 그걸 빌미로 터지는 전쟁이 청일전쟁이에요. 이 두 국가가 벌인 전쟁에서 승자가 일본이 되고, 그러면서 동양의 패권이 일본으로 기울게 되는 전쟁이자, 이때 일본의 힘을 등에 업고 일본 지향형의 개혁, 그러니까 굴뚝 세우기와 민권 세우기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때 나온 한국의 개혁 방법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5.16 쿠데타 이후에 했던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외자 도입을 통한 경제개발, 그러니까 인권을 제약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당시에 한국의 시민 사회가 없던 상태에서 한국이 가장 쉽게 채용할 수 있었던 발전 모델은 일본식 발전 모델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의 경우에는 가장 뒤늦게 1876년에 종래 문화적 열등자로 보았던 일본에 의해서 서구식 국제질서에 편입됩니다. 그게 1876년입니다.
아까 첫 번째 발표에서 일본 선생님이 이 이와쿠라 미션을 얘기했는데요. 그보다 10년, 그러니까 9년 뒤늦게 한국에서 처음으로 유사일에 처음으로 일본을 배우러 떠난 시찰단이 있습니다. 그게 조사 시찰단인데요. 영문으로 하자면 The Korean Courteous Observation Mission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어윤중입니다. 어윤중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처음으로 과거 제도를 폐지하고 유학생을 보내서 해외 문무로 수용하지 않으면 한국에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조사 시찰단이 일본의 여러 성들 그리고 세관 그리고 문명 개화상을 한 석 달에 걸쳐서 샅샅이 조사를 하고 나서 왕에게 바친 보고서입니다. 이와쿠라 미션은요, 대표적으로 사가가, 역사가가 한 명 따라가서, 국립군인답게가 하는 사람이 따라가서 5권의 활자본 책을 공간을 해서 활자하던 책을 내서 국민과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들의 성과를. 근데 이 조사 시찰단은 이 책에 보이시는 앞에 표지 장정이 비단입니다. 그리고 글씨 굉장히 정성 들였었어요. 그 글씨 쓰는 아전들 동원해서 2달에 걸쳐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왕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시찰 성과는 왕과 그 측근 몇 명이 공유했다라는 것에서 한국의 미래가 이미 결정돼 있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한국도 서구화에 나섰고 이 중국과 일본을 비교했을 때 일본 모델이 훨씬 낫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호리모토라는 일본군 그 교관입니다. 그리고 요 별기군이라 해서 신식군대 훈련이 조사 시찰단 파견될 때 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1882년, 그러니까 일본 지향형의 개혁을 시작한 지 첫걸음을 띈 바로 다음 해에 90군데들의 반란이 터집니다. 이모군란이 역사 시계를 거꾸로 돌립니다. 그 결과 다시 중국군 3,000명이 청나라 군대 3,000명이 지금 그 서울운동장, 그러니까 DDP 자리에 옛날에 훈련도감 자리거든요. 거기 연병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3,000명이 주둔하게 되고 이것을 그 모순으로 생각한, 그러니까 새로운 개화 사상에 눈뜬 이 양반이 서광범이고요. 이 김옥균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갑신정변의 주역인데요. 아까 사스마본의 사람들 사진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서광범은 한 해 전에 83년에 보빙사라는 사절로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이 더블 크로스도 4개 단추 달린 양복과 여기 보시면 부츠 신고 있고요. 여기 금시계예요. 근데 머리에 뿔간 쓰고 있습니다. 아직 상태 안 잘랐어요. 이 김옥균은 그대로 옷을 입고 뒤에 화문석이 걸려 있고 평풍이 있습니다. 최초의 사진관에서 찍은 거예요. 요 한 달 뒤에 갑신정변이 터집니다. 이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일본 지향형 개혁,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병법자가운동과 같은 성격의 것인데 이게 수포로 돌아가면서 원세계가 23살 때 모습입니다. 26살 됐을 때 갑신정변이 터지고 원세계가 그 이후에 10년 동안 조선에서 왕보다 높은 위치에서 한국의 개화를 막는 일을 합니다. 그때 일본에 유학 갔던, 그러니까 1881년서부터 갑신정변이 터지는 1884년까지 한 100여 명의 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군대에 보내졌는데 다 소환해가지고 처형됐습니다. 비극의 군인들이었죠. 그 이때 처형 안 되고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유길준인데요. 유길준의 경우 영어를 했기 때문에 국제법과 영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환해가지고 연금시켜놓은 상태에서 원세계의 박해에서부터 보호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유길준 같은 사람이 청일전쟁 이후에 청일전쟁에서 이 중국이 집니다. 그때 유길준 같은 그 숨어있던 유학생들 그리고 조선의 불만을 가졌던 기독교들이라든가 양반이 아니었던 서자 출신 이런 사람들 한경도 평안도 출신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일본의 힘을 얻고서요. 일본은 청일전쟁의 결과 제국주의 열강에 편입하게 되고요. 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힘을 얻고 가보경장이라고 하는 일본 지향형의 개혁이 펼쳐지게 됩니다.
한국의 역사를 큰 시각에서 봤을 때요. 아까 근대에는 두 개의 봉우리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봉우리가 있다면 통일신라 8세기 때 경덕왕 때 그 전환이 있었습니다. 이때 중국식 지명, 임명, 관진명이 채택되고요. 이때서부터 가보경장,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길 때까지 1000년간을 중국 지향형의 문화권에서 한국이 살았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가보경장은 바로 그거에 대한 전환점인데요. 이 가보경장에서 한국은 가보경장을 하다가 바로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러일 전쟁이 터지기 전에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하면서 러시아가 밀고 들어오니까 거기에 힘을 입은 민비가 그 모든 걸 다 되돌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독립협회 운동이 일어나고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를 요구했지만 한국협회에서 좌절이 되고요. 이후에 대한제국은 사실은 러시아 모델을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의 보국이 됐고 1910년에는 일본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때 한국인들은 이 고민에 빠집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즉 한국의 전래 동화에 호랑이가 쫓아올 때 오누이가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동화줄이 내려오죠. 이 동화줄이 하나 내려온 걸 기독교, 그러니까 유교 때문에 망했다고 봤습니다. 유교가 내려왔을 때 유교를 버리고 기독교라는 동화줄, 그게 서구 문명의 상징이 되겠죠. 그걸 잡은 사람이 있고 1919년에 3.1운동 때 이 선교사들이나 서양이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때 내려온 게 또 하나의 동아줄이 1918년에 레닌의 그 볼셰비키 혁명이 터지고요. 그때 내려오는 동아줄을 잡은 사람, 이 둘로 해가지고 그 양쪽에 동아줄 두 개를 잡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승만은 1894년 가보경장 때 과거제도가 폐지됩니다. 그때 이승만이 한탄을 해요. 뜻 있는 사람들의 뜻을 꺾었다. 그리고서 이승만은 그때 관리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영어를 배워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배제학당에 들어갔고 영어를 배워서 그 미국에 유학을 했고요. 그 결과 태평양 전쟁이 터지기 8개월 전에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당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냉전 붕괴되기 전에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붕괴를 예측했듯이 일본과 태평양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 책에서 그걸 예견을 했고요. 태평양 전쟁이 터진다는 걸. 그리고 이 책의 중요한 거 하나는 우리가 세계 지성사에서 하나 점하는 게 백색 전체주의, 그러니까 나치즘이나 군국주의에 대한 비판은 있었지만 적색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최초로 지적한 책이 이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미국식 민주주의 모델과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나라를 세우기를 꿈꿨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볼셰비키 혁명을 모델로 한 국가를 세우기를 꾀했죠. 그 결과 45년 이후에 남한에서는 대한민국이 수립됐고 수립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한국인들의 중에 오바마가 항상 언급하는 교육, 이 교육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교육의 힘에 의해서 사실은 이승만이 자기가 뿌린 민주주의, 민족주의 교육에 의해서 아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오이디푸스가 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4.19가 터졌고요. 뒤이어서 5.16 쿠데타가 터집니다. 이 두 축, 하나는 학생 측, 하나는 군인, 이 둘이 한국 근대를 끌어나가는 두 축인데 하여튼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이 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칠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IMF 이후에 한국은 영미지향형의 근대로 바뀌고 미국 지향형, 그러니까 예전에 대출이요,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는 담보회사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이후에는 벤처라고 해가지고 미래 가치를 보고 하는, 이게 가장 단적으로 잘 설명될 테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비유를 들자면요, 한국인이 서구를 수용할 때, 서구 문물을 수용할 때 일본인들이 소화해서 만든
일본형 소금 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식 방법인데요. 이걸 저희가 어렸을 때 즐겨 먹던 찹쌀 도나스. 그러니까 사실은 모찌를 튀겨서 설탕 뿌려놓은 거예요. 일본 서양에는 없는 도넛인데요. 이건 던킨 도넛. 그러니까 요즘 우리 젊은 애들은요, 요 던킨 도넛을 먹고 자란 애들이에요. IMF 이후 세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건 인권 세대고 이건 민권 세대입니다. 이 둘이 지금 교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도나스에서 도넛입니다. 도나스는 일본식 근대라면 도넛은 서구식 근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3국 중에서 유일하게 도넛 형태에 근접하는. 근데 도나스와 도넛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요즘 역사 교과서 문제도 하나는 국권을 얘기하고요, 일본식으로 얘기하고 도나스예요. 손바닥에 마주쳐야 소리 나는 건데 하나는 민권이에요, 386. 예. 근데 애들은 사실은 그거 안 먹어요. 도넛이에요. 걔들을 위한 얘기들은 안 나오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요. 사실은 서구 문화를 한국식으로 소화한 이 도넛 세대들이 지금 K-팝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를 겪어서 지금 한국의 상황은요, 이솝우화가에서 보자면 토끼와 거북이 경주할 때 우리는 한 세기 전에 나라를 잃어버리는 망국의 역사를 썼고 70년 전 태평전쟁이 끝나면서 경주에 나서서요, 박스 아메리카나 하에서 거북이가 토끼를 어느 부분에서 이기는, 일부분에서 삼성이나 현대 정도 그 신화를 썼는데 지금 처한 딜레마가 뭐냐면 그 앞에 토끼가 있을 때는 백길 브로쇼가 있었다라는 거죠. 민권의 근대인 메이지 유신의 근대가 있다면 그걸 베껴 썼는데 이제는 베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고요. 또 이 뒤에 지금 사실은 어저께 제가 경주의 원자력학회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갔다 왔어요. 원자력학회에서 뭐 도대체 왜 역사 얘기를 왜 들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원자력 단체에서 갖고 있는 문제가 아랍에미리트의 원자력 4기 8구선은 지금 중국에 다 추월당했다. 이 뒤에 거북이 뒤에 지금 공룡이 하나 쫓아오고 있는데 추월당할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위치가 서구화를 나름대로 소화해서 만들게 했는데 K-팝처럼 그게 뭔지 잘 모르는 단계고요. 우리 앞에 더 이상 베낄 브로셔나 블루프린트가 없다라는 게 지금 한국이 서구 문명 수용의 역사에서 처한 현재와 오늘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Thank you, Professor He, for the illustrative and edutaining presentation. Discussions for Professor He's talk, Professor Choi Hwa and Lee-Taek Kwang, both of Kyungju University professors. Professor Choi is a philosopher and a colleague of mine. We are in the same department. His research areas include ancient Greek philosophy as well as French philosophy, mainly Henri Bergson. On the other hand, Professor Lee-Taek Kwang is a professor of English literature, but he also is a renowned cultural critic of contemporary Korea. As has been before, each discussant may use up to 5 minutes. I'm Choi Hwa of Kyungju University. Because I'm not a good English speaker at all, but I simply I want only one question. So we don't have any model to imitate or to follow now, and in this situation, what Professor He think to do for Korea to do today? Is not I
I saw that you have denied any libertarian solution or I say conservative way. You are perhaps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That kind of solution or that kind of behavior, that kind of way to go is not so brilliant, not so takeable to follow. Thank you, Professor Che. Next, we have Taek Kwang Lee. Yeah, please go ahead. Okay. Thank you for interesting presentation. And actually, I expected something, something that your analysis of contemporary Korea, but you actually put some kind of a chronology of modernization. So that's why a little bit so. That kind of presentation impressed me because I also share the same interest in the kind of research. That means how the Korean modernization actually comes through those two poles. When you say Japanese modernization and American modernization, and this a little bit I think it marked some kind of break between the break actually between the Korea before the Second World War and Korea after Second World War. So now we live in a little bit post-war, regime, normally called. Actually, it's a little bit American-led, world system according to the Wallerstein, Immanuel Wallerstein. So I'm partly agree, what you're analyzing about the analyzing of Korean modernization or process of Korean modernization. And two models, Japanese models and American models. But actually, according, how can I say? I'm thinking two actual models still, compete until the 1980s, and then after the 1980s, a little bit Chun Doo-hwan regime, started import actually the American, system. I think the more complicated process we should come through to reach at this kind of the industrial or some sort of modern state. So that's why I would like to ask you something. What kind of role actually Chun Doo-hwan regime did to play in process of that kind of modernization or some this sort of a transformative shift which happened in around the end of the 1970s. That means after the Park Chung-hee the assassin or something. And so that is my question. What the role of Chun Doo-hwan regime? Sometimes I think a little bit kind of the devil's advocate something. That means Chun Doo-hwan didn't want to open the Korean market to America. But actually, what he done is a little bit. He actually allowed the kind of Americanization or American democracy, get into the Korean context. So a little bit ironic, situation already done in the 1980s historical, and the situation. So this is my question. 한국이 처해 있는 적에서 어떤 대안이 있겠느냐. 저희가 지금 100년 전에 실패의 역사 쓸 때 하고요. 역사 쓸 때 하고 지금 뭐고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네, 지정학적 위치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변에 세계 4강이 그대로 있습니다. 한국이 종전 이후에 70년 동안 상당히 노력을 해서 거북이가 토끼를 어느 부분에서 따라온 면이 있지만 한국이 갖고 있는 고민은 항시 거기에 있을 겁니다. 한 세기 전에 한국을 놓고 쟁패를 벌였던 나라가 일본, 중국, 러시아입니다. 당시 최고 수준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제1위의 제국은 영국이었는데 한국에 관심이 크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역으로 보면 지금도 한국의 가장 위협적인 건 옆에 두 나라일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유럽은 지금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EU.
저기 첫 번째 일본에서는 저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선생님께서 소국주의의 가능성을 얘기했고 했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아베 총리가 역사 시계를 뒤로 돌리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의 경우에는 대국 굴기를 얘기하면서 제국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역사를 갖다가 뭐 아베 총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과서 문제가 있고 중국에서는 지금 청사공정이라고 해가지고 청나라의 역사를 되돌리려고 합니다. 그때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지금 그 유럽에 비교해서 한국에는 2차 대전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지 전후 청산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 교수님 질문에 답해 보자면 저는 아까 맨시우스 얘기 나왔는데 맨시우스 얘기 중에 간어제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제 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정치 지향으로 보자면 열린민족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후쿠시마인가 맞나? 프랜시스 후쿠야마 이후에 신우파들이 등장을 했고 아베도 거기에 연장선상에 있고요. 한국에는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신우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서구 우파들하고 차이를, 그러니까 미국의 네오코너하고 차이를 들자면 뉴라이트는 방향성은 있는데 가치를 공유하는 면이 없습니다. 어떤 가치를 지킬 거지는 없습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소위 진보라고 하는 데는 신좌파들이 없습니다. 올드 레프트들만 있는 상황입니다. It's an interesting discussion, but we are short of time and well behind the schedule. It's almost 5:45, and I think it's time to close the second half of the symposium up. I'd like to thank all participants, particularly speakers, discussants, and the audiences for their cooperation.